네, 황출세, 황보선의 출발해서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시럽 한 스푼 넣은 에스프레소 커피처럼 달콤 쌉쌀한 정치 토론, 정치 분석하는 여의도 실업자들로 3부 시작합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자, 먼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주 행복한 계절의 여왕 5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군현아 국민의힘 비대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봄입니다. 예. 미아나입니다. 네, 정말 좋은 봄날씨입니다. 네. 자, 먼저 그 한명숙 전 국무총리 그 새 책 나오는 거 얘기 좀 해보시죠. 이분 그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결백을 호소한 내용을 담았다고 하는데, 자, 이 책이 보니까 뭐 이달 말쯤 나올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맞아가지고요. 진중권 전 교수가 근데 이거 파렴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책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먼저 김혜나 의원님. 네, 개인이 자서전을 내는 것에 무슨 반대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시기라든가 또 지금 알려진 내용을 보면 본인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은 것이 무죄다, 예. 억울하다, 사실은 이렇게 재심 청구에 준하는 내용이 실려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자서전으로 읽히지는 좀 않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정말 억울하시다면 그동안 재심 청구를 왜 안 하셨는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본인은 정작 재심 청구를 안 하시면서 최근에 이제 보시면 그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유례없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예. 결국은 측근들을 활용해서 본인의 어떤 그 무죄 이런 것들을 계속 조금 도움을 받으셨던 게 아닌가. 예. 근데 그게 단순히 본인이 그냥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어떤 하나의 발로였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조금 정치적 의구심이 듭니다. 예. 결국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이 사면을 통해서 복권을 해주시는 것이 남아있는데 예. 그것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좀 전초전인지 그렇다면 저는 이게 결국 마지막에 대법원에서 뇌물 총 9억 원 중에 3억 원은 전원합의체 전원이 유죄 선고한 사건이고 나머지 6억 원도 8명의 판사가 유죄를 선고한 명백한 저는 뇌물 사건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뒤집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나쁜 선례가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의도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고 했을 때 네.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은 그런 자서전 발간 시기와 내용 같습니다. 예, 시점성을 봤을 때 사면을 사실은 염두에 둔 그런 책 발간이다. 의구심이 드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박수현 위원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책 보니까 아직 그 책 머릿말 정도는 좀 공개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난 결백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진실이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한준 총리께서 이 책 지금 네. 나온 시점이라든지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책의 내용과 시점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예. 존엄한 한 개인으로서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본인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런 책을 집필하고 발간할 그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사면을 염두에 둔 어떤 포석이다 내지는 이런 정치적 해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거에 대한 입장이 모호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언론에서 했던데 민주당은 입장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하자, 그것에 반대한다라거나 이런 취지를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민주당이 일관되게 이야기한 것은 그 과정에서 있었던 그 검사들의 증언 사주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소위 모해 위증 사건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것이 결과적으로 검찰이 어떤 그 혐의를 완전히 조작 내지는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재소자들 관련자들의 증언을 가서 위증하도록 교사하고 연습까지 시키고 이러한 어떤 수사의 잘못된 관행, 불법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라고 한 것이지 한명숙 전 총리의 이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난 것을 가지고 저희가 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김연아 의원님 좀 전에 전직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역시 그 어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자체를 다시 들여다봐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있었던 검찰의 불법 탈법 이런 과정에 대해서 감찰을 하고 그것이 나타나면 의법 조치하는 것이지 다른 본질을 건드린 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그 한명숙 전 총리 복권 요구는 사실 여권에서 계속 있어 왔는데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야권 쪽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도 같이 얘기를 해왔죠. 자, 일단 이 두 사안이 이제 같이 나오는 이유 뭐로 보면 될까요? 박수현 위원장님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예. 한명숙 전 총리의 어떤 사면이나 복권 문제를 저희가 민주당에서 요구하거나 그런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요. 다만 이제 야권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이제 뭐 사면이라는 그런 여야 균형을 맞춰서 하니까 뭐 그렇게 그런 측면을 자꾸 거론하고 언론이 거론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분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도 전적으로 이 문제는 대통령의 어떤 권한에 해당되는 것이고 대통령의 권한일지라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와서 전부 그 위원회의 절차와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이런 법적 절차가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한명숙 전 총리의 사면 이런 복권 이런 문제를 뭐 균형을 지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전체적인 포석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그림일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김연아 의원님 이제 얘기해 주십시오. 네, 뭐 박수현 전 시장님 박수현 전 의원님 말씀대로 대법원의 판결을 번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상에서 있었던 증인들의 증언 번복 이것으로 인한 검찰들의 무리한 수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글쎄요,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안심을 표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추미애 장관께서 처음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이 사건을 재조사시켰을 때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권감독실로 배정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약간의 잡음이 있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공수처에 고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에 탄압받는 한 총리의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이것을 지금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새로운 정치적 공수의 어떤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러신 게 아니라면 저는 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이 억울하셔도 이게 지금 재심 청구를 해서 뒤집을 수 있는 판결이 아니라는 것은 여권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마지막에 사면을 통한 복권이 마지막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좀 이례적으로 여권에서 한명숙 총리 구하기라고 하는 좀 별명을 얻을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뭐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으로 그런 복권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좀 표명하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민주당에서는 이제 4월 중순에 먼저 윤호중 의원이 이제 새 사령탑으로 이제 원내대표로 이제 선출이 됐는데, 자, 국민의힘은 이제 한 2주 후에 이제 김기현 의원이 이제 선출됐습니다. 근데, 자, 대통령께서 제안한 오찬 거절했다는데, 밥만 먹고 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거, 박수현 위원장님, 오찬 거절한 거 이해하십니까? 아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설사, 예를 들어서 오찬을 했는데, 야당 입장에서 보면 그냥 밥만 먹고 끝난 행사가 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나서 비판을 하면 훨씬 더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학생이 학교를 가지도 않고, 예를 들어 선생님이 뭐, 공부를 잘 못 가르친다. 라고 이렇게 비평하는 것은 그것은 누가 봐도 그 어떤 합리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일단 만나는 것은
정치를 해보면 자주 만나다 보면 무엇인가 접점이 나오고 국민이 바라시는 하나 작은 결과라도 나오게 돼 있는데 아마 김기현 그 신임 원내대표님께서 법사위원장은 뭐 예를 들어서 원래 우리 건데 그걸 돌려달라는 것이다. 네. 뭐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강한 뭐 메시지를 낸다거나 뭐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 것은 아마 강력한 대여 투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그렇게 지금 스스로 만들어서 발신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김기현 의원님 잘하신 겁니까? 네. 근데 김기현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예. 그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도 청와대에 초청이 있으셨는데 예. 의제를 먼저 말하지 않으면 초청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 좀 밥치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밥 먹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정치하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밥을 먹고 사진 찍어서 한 장 찍어서 국민들에게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뭐 그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풀어야 될 난제들이 너무 많고요.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바뀌려면 이런 밥 먹고 사진 한 장 찍는 정치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 더 실질적이고 국민들의 생활을 한편 더 조금 더 증진시키고 당장에 우리가 닥친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손에 잡히는 뭔가 결과물이 있는 그런 여야 협치 또 대통령과 야당 원내대표 당대표와의 간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야당이 줄기차게 의제를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의제를 제시하지 않고 의제 없이 그냥 밥만 먹자고 하시는 저는 청와대의 입장도 조금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뭐 야당과 진짜 협치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의제를 갖고 초청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봅니다. 예, 의제 먼저 설정하고 초청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국민의힘 쪽 지도부 좀 구성하는 거 보면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제 영남 출신이시니까 아무래도 자, 전당대회에서 이제 당권 경쟁 이 판도 보면은 아무래도 수도권 쪽 아니면 다른 지역의 어떤 의원이 이제 될 거다, 돼야 된다. 이런 쪽으로 무게가 실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김연아 의원님? 내부에서 예. 뭔가 좀 영남 쪽으로 힘이 몰리는 것보다는 균형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직 뭐 저희가 전당대회 날짜도 잡히지 않았고요. 또 예. 구체적으로 전당대회에서 뛰겠다라고 선언한 분도 아직은 소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후보들이 조금 더 가시화되고 또 그분들이 자기 출신과 관계없이 당에 어떤 정책을 피느냐에 따라서 또 마지막 결과는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김기현 의원께서 원내대표가 되시면서 조금 더 영남권을 벗어난 수도권과 이쪽에서 좀 당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김연아 의원님 개인적인 의견 좀 있습니까? 누가 돼야 된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아직 당대표 후보가 다 가셔야된 게 아니라서요. 예. 네. 근데 저는 아까 뭐 밥치를 벗어나자는 말씀 좀 드렸는데 예. 우리가 조금 과거의 정치 모습보다는 미래로 가는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을 보이실 수 있는 당대표가 나온다면 저는 적극 응원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수현 위원장님, 김기현 의원 원내대표 된 거 뭐 잘 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예. 저는 잘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 저 충청권 출신 정치인이라서 예. 뭐 여야를 떠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박완주 의원의 원내대표 도전도 좌절이 됐고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의 도전도 좌절이 돼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예. 그러나 이번 양당 결과를 다 보면 박완주 의원이나 김태흠 의원이나 양당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상당했다 이렇게 예.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얻은 예. 득표를 보면. 네네. 그리고 김연아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적극 동의하는 게 양당 다 어쨌든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진정한 전국 정당으로 가야 되는 한계를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은 지금 이 양당이 만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가 그렇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과제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다수 기반을 가지고 있는 측에서 뭐 당권이든 누구 원내 대표건 이렇게 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결과는
일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땠는가를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그 선출되지도 않았고 아직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예단해서 미리 그 예상하고 비판적 평가를 한다라는 것은 합리적이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반드시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한국 정치의 공통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렇게 보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 다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에서 이런 어떤 뭐 기존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기존의 색깔을 그 변화를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근데 주로 초소년들 중심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김연아 의원님? 예. 네네. 예. 이런 초소년들의 어떤 목소리 앞으로 좀 많이 좀 힘이 좀 실리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저도 초선의 경험을 갖고 네네. 있지만 네. 초선 의원들이 이제 처음에는 여의도 정치에 익숙하지 않아서 좀 낯선 목소리를 내다가 예. 점차 이제 그 목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후퇴하느냐라는 분기점에 설 수 있는 또 그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재보궐선거를 승리로 또 경험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후퇴보다는 앞으로의 전진에 더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에 계속 연거푸졌던 선거에서 좀 패배감에서 벗어나고 자신감도 어느 정도 얻은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민들이 우리를 왜 지지했는지에 대한 어떤 지난 선거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이 국민들의 지지를 계속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명확한 메시지는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초선들이 계속 용기를 내줄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아마 그것이 국민의힘을 발전시키고 미래로 나가게 하는 추진 원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 민주당 쪽은 박수현 위원장님, 이제 네. 초선의원들이 목소리를 냈다가 좀 기가 좀 죽은 거 아닙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예. 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우선 예. 목소리를 낸 것이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당의 반성이 없다, 또 반성의 질서가 없다 이렇게 비판들을 하시는데 예. 좀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이제 새 지도부를 선출했지 않습니까? 이 예. 지도부가 이제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당 내외의 목소리들을 정리해서 이제 국민께 저희들이 이런 점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쇄신하겠습니다라고 질서 있고 종합적으로 그렇게 보고 드릴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는 지금 이제 사회자께 질문하신 내용이 초선 의원들이 목소리를 냈다가 예. 뭐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문자 폭탄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좀 의견을 철회한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이런 이제 질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신데요. 예. 그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민주당의 쇄신 방향에 그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저도 문자 폭탄을 한 3번 정도 받아본 사람이지만요. 예. 문자 폭탄의 내용이 다 달라요. 예. 그래서 무슨 문재인 대통령의 뭐 반기를 드는 것 같은 뭐 이런 것만 있으면 집단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법안을 제출할 때마다 어떤 사안이 등장할 때마다 사안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자 폭탄을 보내는 분들을 친문 강성 지지층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법안의 내용들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거기에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뭐 좋습니다. 어떤 내용이 됐든 보낼 때 정말 도를 넘는 어떤 상식적이지 않은 언어의 동원 뭐 이런 것들 가지고 하는 정말 해결해야 될 이런 문제. 이것은 뭐 민주당의 당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소위 어떤 기사에 달리는 SNS 댓글을 보더라도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많은 문화들이 잘못된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하여튼 민주당에서 그 도를 넘는 이런 당원들의 문자 메시지 이런 정도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지금 어제 전당대회에서요. 그 5선 송영길 의원이 정말 간발의 차이로 선출되셨는데 근데 이분이 언론에서는 이제 보통 뭐 비주류다 이렇게 분류하지 않습니까? 이건 박수현 의원님한테 먼저 여쭤봐야겠는데. 네. 예. 민주당 지도부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가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예, 뭐 국민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의 친문, 비문, 주류, 비주류 이런 것이 없는 정당이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2016년에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당으로 분가해서 나가신 분들이 사실 비주류였죠. 그리고 사실이 이제 다 그런 어떤 주류가 남은 그런 정당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친문 비문으로 갈라치기 하는 언론의 분석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제 근거로 말씀드리지만 또 예. 한편으로는 네. 저희 당이 다양한 목소리들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역동적인 정당으로는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또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송영길 신임 대표를 보니까 그 친문, 비주류 범친문으로 이렇게 분류를 언론이 보통, 하면서 예, 강성 그렇게 친문인 하죠. 윤호중 원내대표와 함께 네. 도로 친문당이 되었다. 이렇게 분석을 아침 기사에 보니까 했던데 이것은 분석을 위한 예. 분리를 위한 분석이지 예. 합리적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당에는 더욱 다양한 목소리를 살려내고 듣되 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친문, 비문, 주류, 비주류가 아니라 모두 다 올 친국민 편의 목소리를 듣고 가지 않으면 저희가 내년 대선에 승리할 길은 없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런 측면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저 친문이니 비문이니 이래 하시 보면은 이제 일단 그렇게 하면 일단 기사를 쓰기가 좀 쉽고요. 제목을 잡기가 그러니까요. 쉽고. 당연하죠. 그리고 사실은 판세를 전달하는데도 좀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습니다. 쓰는 충분히 것 같은데. 언론의 그런 입장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본질은 그건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네. 야당에서 이제 송영길 오선 의원께 선출되셨는데 또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있네요, 보니까요. 야당에서는.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십니까? 송영길 전 의원님의 개인적인 캐릭터라기보다는요. 예. 지금 여당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 때문에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의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고 또 지지율도 레임덕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집권 여당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어떤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만도 어렵고요. 그렇다라고 새로운 목소리를 내기에도 또 내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정말 혼란의 시기라고 보여지는데 박수현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문 이런 타이틀이 아니라 친국민이라면 저는 송영길 의원께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 이익이나 정치적인 미래 이런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민주당만의 미래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정말 위하신다라고 하면 이번 총선에서 보여줬던 국민들의 민심을 잘 읽으셔서 대통령의 정책이 또는 지금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가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서 문제가 있다면 저는 과감히 수정하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친국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제안은 아니라서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하고자 한 것이라서 또는 공약이라고 해서 이걸 일관되게 계속 고집해서 나간다면 저는 당과 청와대가 다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과감한 정책 전환, 정책 수정을 좀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야당과의 협치입니다. 물론 지금 과반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해오신 것처럼 야당을 완전히 무시하고 독자적으로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국회를 운영해 온 결과가 저는 4.7 재보궐선거의 결과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충분히 과반을 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야당과 같이 가는 것이 정말 저는 선진화되고 미래로 가는 정치라고 보여집니다. 송영길 위원장님이 어떤 그동안 3년 동안 국회 안에서 보여주신 모습이 저는 야당에게 있어서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모습이었고 또 상임위 위원장님으로서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는 송영길 당대표님의 어떤 태도도 전향적으로 바뀌기를 원하고요. 정말 야당과의 협치 한번 이루어내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과 그리고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 여의도 실업자들 정치 분석, 전시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은요. 샵 0947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요즘은 이분이 독설 대변인 아닌가요? 이제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누구냐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인데 최근에 탈북민 단체 대북 전단 살포한 거 두고 탈북민들을 쓰레기라고도 좀 표현했는데 이번 살포를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고 상응하는 행동을 검토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게 도발할 것 같습니까? 이거 박수인 위원장님?
아마 이제 김여정 그 노동당 부부장이죠. 예. 부부장이 지금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예. 그 논평이나 담화를 낼 때마다 굉장히 그 자극적이고 막말에 가까운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데요. 예. 아무리 북한이라고 해도 이례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질서도 없고 내용도 별로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다 분석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해서 좀 반응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포석이 있습니다. 예. 우선 그 대체로 이제 그 전단을 북쪽으로 날려 보내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한 80% 정도는 남쪽으로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일부라도 북한 지역에 이제 살포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 김여정 부부장은 그거를 받아 볼 수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미리 경고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형식은 남측을 향해서 막말을 하는 것이지만 그리고 보면 이것이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은 쉽게 해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만 간략하게 보도가 됐지만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는 보도가 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의 이 담화는 노동신문에까지 보도가 되었어. 이것은 일반 인민에게 알리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죠. 예. 날아올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삐라들, 전단들에 대해서 그 손대지 마라라고 경고하는 차원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 남쪽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올해 3월 30일부터 대북 전단 살포 금지가 담긴 남북관계 개선법이 이제 시행이 이제 되고 있는데 예. 시행 이후에 첫 사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담긴 그런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상 이제 마지막으로 김연아 의원님 말씀 듣고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김연아 의원님. 예. 저는 이제 대북전단 금지법은 사실상 처음부터 잘못된 법 제정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명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북한에서는 이것이 불편하겠죠. 그러나 최근에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한국 정부에 대북전단 금지법이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우리가 북한과의 어떤 관계를 개선하는 문제에 있어서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북한과 마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특히 지금 북한과의 관계는 단순히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미국, 일본들, 우리를 둘러싼 여러 국가들과 관계된 외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권 문제는 사실은 어느 나라도 외면할 수 없는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도외시하고 북한을 자꾸만 대화로 끌어내려고 한다면 저희들은 계속 이 문제에 발목이 잡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시작을 좀 잘못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바이든 정부가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 인권과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조금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다시 원칙을 찾아가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초조한 모습을 보이는 것, 또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대북 방향 정책에 대북 제재 완화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일종의 심술이 포함된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발걸음 잡사란 정치 토론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되겠습니다. 두 말씀 잘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분 마치고 잠시 뒤 4부 구자룡 변호사와 구속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 이 사건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자, 이스타 항공의 부실 그리고 대량 해고 문제. 결국은 이게 이제 이상직 의원 민주당에서 탈당했죠. 지금 무소속이고요. 구속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스타항공에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좀 정리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상직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 그리고 이 법원에서 행태라고 얘기한 그 내용도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구속됐는데 앞으로 이제 어떤 처벌을 받을지 좀 전반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구자룡 변호사입니다. 예. 먼저 이게 좀 요약 좀 해주세요. 사건 진행 어떻게 이게 된 건지. 예, 저가항공인 이스타항공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이제 불건전해졌다라고 해가지고 제주항공하고 인수협상이 진행됐던 게 이제 2019년입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그 임금 체불이 굉장히 거대하다, 재정 안정성이 굉장히 이제 많이 손상이 됐다 이런 내용들이 언급은 됐었어도 이게 네. 인수 협상의 내용으로 다뤄졌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정도 내용까지는 이제 오픈이 되지 않았었는데 예. 그 무렵에 이제 코로나 사태까지 터지면서 항공업계가 굉장히 이제 좀 침체가 되고 나니까 제주항공에서 인수했다가는 제주항공 자체도 위험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고려 때문에 네. 인수협상이 이제 물거품이 돼버렸고요. 그러고 나니까 노조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임금을 거의 1년 가까이 받지 못했다. 이런 걸 예. 이제 공개적으로 오픈을 하기 시작하고 또 이제 경영진에 대해서 고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도미노 이제 줄줄줄줄 무너지면서 나온 내용을 보니까 이스타항공의 재정 불건전성에 있어서 이상직 일가의 이제 횡령이나 배임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네. 작용했다라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을 했고 예, 예. 이게 크게 논란이 되니까 이상직 의원이 다 정리하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더불어민주당 탈당하면서까지 대응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구속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탈당할 때도 그 꼼수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그런 비판 좀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게 당 예. 차원에서도 이게 그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 체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게 당에서 감쌀 정도의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예.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윤리감찰단 조사를 진행해가지고 이거를 보겠다라고 하니까 이상직 의원이 처음에는 성실히 소명하겠다, 적극 대응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가 갑자기 돌연 탈당을 했습니다. 네. 탈당의 변으로는 개인적인 문제로 당에 부담을 주기 싫다 이렇게 밝혔는데 근데 그 시점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게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예. 제명이 굉장히 유력했고 그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딱 탈당을 했거든요. 근데 제명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 왜 제명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오픈이 되기 때문에 이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원직도 내려놔야 된다라는 압박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 직전에 이제 그걸 면피하려고 그런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 당규를 보면은 제명을 당하면 5년 동안은 복당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모든 제약을 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 거 아니냐. 그래서 혼자서 뭐 이렇게 예약 걸듯이 돌아오겠다라는 말도 그래서 한 거 아니냐. 여러 가지로 꼼수 탈당이란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의원직 유지를 위한 그렇죠. 꼼수 탈당이었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예. 자, 그럼 이상직 의원이 이제 받고 있는 혐의, 구속된 그 혐의 사유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 받고 있는 혐의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배임, 네. 그리고 또 이제 별개의 또 업무상 횡령, 그리고 정당법 위반 이렇게 네 가지 혐의가 있는데 많네요, 아주. 많습니다. 이게 네. 전체적으로 묶여서 그렇지 건건별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고 예. 금액을 따지면 지금 500억 원 이상이다. 예. 이 내용을 또 살펴보면은 예.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을 창업을 했는데 그 창업을 해서 운영하는 와중에 당시 17세의 아들 26살의 딸이 네. 자본금 3천만 원을 들여서 이스타 홀딩스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예, 예. 이게 이제 페이퍼 컴퍼니라 사실 그 회사는 뭔가 업무 영역이 있고 않았는데 갑자기 그 회사에 100억 원의 의문의 돈이 들어와요. 예. 그리고 그 100억 원을 통해서 이스타 항공의 주식을 사들여서 갑자기 그 이스타 홀딩스가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는데 17살과 26살. 예, 맞습니다. 두 자녀가 이스타 항공을 차지하게 된 거죠. 예. 근데 예. 그런 거가 이제 편법 증여에 의해 가지고 이스타 항공의 경영권을 그쪽으로 넘겨준 거다. 네. 근데 그 와중에 이스타 항공의 주식 가치를 당시 따져보면 한 500억 정도인데 네. 그거를 한 100억 정도로 굉장히 헐값으로 평가해가지고 손쉽게 경영권을 이전해서 편법 증여를 이루어진 거를 본다. 이래서 네, 네. 뭐 탈세 문제, 횡령 문제 예. 그리고 이스타 항공에 대해서는 회사 가치를 이렇게 이제 헐값으로 평가했으니까 이제 업무상 배임의 문제 이제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연관이 되는 거고 예, 한 5분의 1 가격에 이제 그렇죠. 자녀들이 새 이제 이스타항공을 차지하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꾸는 과정에 그렇죠. 문제가 있었다. 그렇죠. 이스타 항공이 또 그렇게 헐값으로 평가되면서 예, 예, 이제 예. 회사 가치가 훼손이 된 거죠. 네네.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경영 하면서 계열사들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예. 또 별개 이제 업무상 횡령이 있었는데 그게 딸의 포르쉐 자동차 리스비 그 유명한 포르쉐 예. 있어요. 예. 그리고 고가 오피스텔의 임대료 지급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별개의 또 이제 업무상 횡령으로 편단이 되고 있어서 예. 이런 것들 다 합쳐서 이제 500억 원 이상이다. 이제 뭐 이상직 의원 전면 부인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라는 법원의 판단도 나와서 구속이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보통 국회의원 하면 뭐 어떤 그런 구속될 만한 사유가 생기더라도 우리가 보통 뭐 불체포 특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면책 특권 예. 얘기하는데 근데 뭐 사실은 동력 의원이니까 보통 이거 하면 우리가 사실은 뭐 정당한 사유보다는 뭐 방탄국회 이런 사실은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꽤 압도적으로 안 됐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 동료 의원들이 다 그냥 고개를 돌린 건데?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상직 의원의 대응이나 발언이나 이런 거가 예. 뭐 동료 의원들의 공감을 사지도 못했고 오히려 좀 반감을 더 불러일으킨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예. 사실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국회의원에게 특권으로 쥐어지는 것 때문에 그 자체를 사실 못마땅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예. 국회의원은 사실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서 제도 자체는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항상 운용이 문제였잖아요. 예. 동료 의원들의 감싸기가 항상 문제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엔 동료 의원들도 대량 해고 사태까지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쉴드를 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죠. 이거는 진보정당 그렇죠. 민주당의 정체성과도 이제 전혀 맞지 않죠. 거기 때문에. 네,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255명 중에 206명이 가결을 이제 찬성표를 던졌으니까 굉장히 좀 압도적인 편이었고 예. 이상직 의원도 그러니까 혐의에 대한 뭐 무죄 결백에 대한 소명보다는 오히려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동정표를 자극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시작은 그때 뭐라고 했었죠? 본 의원이 당하고 있는 이 네. 수모와 수치, 이 모욕을 예. 여러분들도 당할 수 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취업과 수모를 내가 당하는 게 이게 막아지지 않으면 초점이 아니고 예. 여러분들도 당할 거니까 그럼 뭐 나를 지켜라 이거. 그렇죠. 나를 막지 않으면 여러분도 예. 당할 수 있다. 이런 식이었는데 이게 예. 읍소를 해야 될 상황에 경고인지 협박인지 모를 이런 발언까지 그러니까 나오니까. 저도 사실은 그거 좀 나중에 들었을 때 예. 동료 의원들이 오히려 좀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예, 의견이 예.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럴 수 그래서 있었겠네요. 결국은 예. 동의가 돼버렸고 이게 헌정사상 15번째 체포 동의안 가결된 거고 예. 21대 국회 들어서는 그 저번에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이제 정정순 의원에 의해서 2번째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국회에서 이거 불체포 특권 가결될 때 이거 근데 그때 발언도 그렇고 그 이상직 의원의 그동안의 발언들도 사실은 또 오히려 역효과를 맞습니다. 낳은 거 아닌가 그런 거 맞습니다. 많았죠. 맞습니다. 네. 일단 뭐 횡령 배임에 대해서 법적으로 따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좀 초점이 안 맞는데 딸이 교통사고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이렇게 아까 계신 거. 예, 포르쉐 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예. 그거 기본 가격이 900만 원밖에 안 해요. 브레이크 잘 드는 차 대표이사가 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9,900만 원 밖에요? 예, 저도 이제 9,900원인가 살펴봤는데 9,900만 원이 맞더라고요. 예. 그리고 네. 또 이 말도 함정이 있는 게 기본 가격 9,900만 원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 포르쉐 아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옵션이 막 한 4,000씩 붙거든요. 예. 이것도 좀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게 전혀 공감도 얻지 못하고 네. 국민 정서하고도 굉장히 동떨어진 내용이라서 공분까지도 샀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안전한 차라면 그럼 뭐 차라리 트럭을 몰지. 예, 맞아요. 그런 의견도 많았습니다. 예, 네티즌들이 이렇게 얘기했었죠. 네. 자, 그리고 근데 이제 법원에서요. 그 영장 발부할 때 피의자의 행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저도 자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거의 예. 정말 없는 드문 표현인데 예. 법원에서는 사실 이게 영장 청구가 되면은 네. 결재 도장이 있거든요. 발부, 기각. 사실 그래서 판사님은 판단이 중요한 거지 이거를 설시하는 게 그렇게 뭐 꼭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도장만 찍으시면 되거든요. 예. 이건 그래서 거의 굳이 적는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네. 이런 것들은 근데 굳이 적는 것 중에서도 굉장히 드라이하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래서 예. 범죄 후 정황 좋지 않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 정도 하면 사실 굉장히 충분한 건데 피의자의 행태라는 거는 이상직 의원이 그동안 굉장히 무리수줬던 거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제 일침을 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이걸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혐의 소명이나 충분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까지 앞뒤로 봤을 때는 6개월 만기 보석에 의해 가지고 재판이 좀 늘어져서 그 예. 만기 보석이 되는 것 이외에 중간에 보석 청구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겠다 이런 그래요. 예상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판사들께서 최근 들어서 보면 어떤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새로워지고 네. 예, 심지어는 그런 그 뭐랄까요 그 범죄질에 대한 평가까지 이렇게 좀 더 곁들이는 경우가 예, 지금 늘어나고 있네요 보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상직 의원은 근데 이렇게 자꾸 뭐 해명이 자꾸 뭐 혹대려다가 부침격 된 거가 많았는데, 네. 근데 또 뭐 모르쇠로 일관했던 자 이렇게 황당한 변명도 하고 네. 이유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인정하고 수습할 수 있는 사이즈를 넘어섰다. 이미 네. 뭐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이 500억대의 횡령 배임이면 이거는 집행유예라도 발하려면 돈이 그대로 다 환수가 되고 뭐 처벌불원도 있고 이 정도 돼야지 이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는데 그 정도 사이즈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니면 도다. 끝까지 가겠다. 그리고 이상직 의원이 8년 전에 이미 등기 임원이나 이런 거 싹 다 빠졌거든요. 예, 그래서 예. 지금 더 부인을 하는 거기도 하기 그래 때문에 실소유주가 그렇죠. 아니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 있는데 예. 자 근데 지금 가장 큰 고통 보고 있는 사람은 구속된 단 한 명 이상직
예, 의원보다는 오히려 그 직원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아까 뭐 수백억의 그 횡령 받지 배임이 못한 있었고. 예, 그 결국 월급 못 받아가지고 근데 네. 저것도 못 받잖아요 지금 고용보험 혜택도 못 받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수백억 원의 횡령 배임이 있는 와중에 예. 고용보험으로 납부됐어야 되는 돈이 납부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해고나 네. 퇴직된 분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고 계시거든요. 예, 1년 가까이 임금도 못 받았는데 돈도 없는데 고용보험도 못 받으시니까 예. 지금 그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5억 정도 납부인데 이 부분은 사실 아까 그 겨우 포르쉐 뭐 9,900만 이거 5대면 해결됐을 건 해결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수백 명이 지금 이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고 예, 이거에 대한 문제는 업무상 횡령으로 지금 다루어져야 되는 그래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상직 의원이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지분구조 뭐 이렇게 정된 게 있기 때문에 8년 전부터 뭐 손 떼내서다 그러는데 뭐 대표이사로서 책임 면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예. 가장 객관적으로 1차적으로 보는 게 등기 임원인지 등기상 대표이사인지 이걸 볼 뿐이지 그걸로 예.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였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예. 지금 노조에서도 그런 자료들을 실질적으로 업무에 관여했고 지시나 이런 걸 했다라는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예. 이상직 의원이 또 회의에 참여했다거나 이런 근거 서류도 검찰이 많이 확보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상직 의원 발언과는 상관없이 어차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유죄 판결 받으면 형량이 얼마나? 굉장히 셉니다. 예. 이거 예. 실형은 뭐 당연하고 예. 한 5년 이상도 가능한 그래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구 변호사님 얘기는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또 우리가 깨닫는 시간입니다.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오늘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기분 좋은 소식으로 한 주 시작합니다. 토트넘 손흥민 선수 오늘 새벽 꼴찌 셰필드를 상대로 한 골 도움 1개로 펄펄 날았습니다. 썸모닝이었네요. 예. 네, 지난주 맨시티와 리그컵 결승에서 지고서 정말 서럽게 울었잖아요. 한 주 만에 한박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손흥민 선수 오늘 공격 본능 마음껏 뽐냈는데 골은 3대0으로 앞서던 후반 32분 이른바 손흥민존이라고 불리는 페널티 박스 살짝 뒤쪽에서 오른발 가마차기로 마무리골을 썼습니다. 프리미어리그 16호 골이자 올 시즌 모든 대회 통틀어서 21번째 득점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가장 많은 골을 넣었던 2016-17 시즌에 이어 4년 만에 21골 대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골 전에 어시스트도 있었는데요. 역습 네. 상황에서 하프라인부터 침투 패스 툭 찔러서 가레스 베일의 골을 도왔습니다. 리그 10번째 도움인데 이로써 프리미어리그 2시즌 연속 10골 10개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텐텐 클럽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최정상 공격수의 상징입니다. 올해 프리미어리그에서 10을 기록한 건 손흥민, 케인, 또 맨유의 페르난데스까지 딱 3명뿐이에요. 토트넘은 해트트릭을 기록한 베일의 원맨쇼를 앞세워서 강등이 확정된 셰필드를 4대0으로 꺾고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리그 5위로 2계단 올라서면서 또 4위까지 주는 내년 챔피언스리그 티켓의 신라 희망도 이어가게 됐습니다. 네, 최하위 팀 강등 확정된 셰필드를 잔인하게 꺾었군요. 자, 골프에서도 승전보가 있었죠. 김효주 프로가 5년 만에 LPGA에서 어떻게 우승했죠? 네, 김효주 선수 사실 2014년에 국내 무대를 평정한 천재 소녀였습니다. 그때 국내 무대에 5승을 거뒀고요. 2014년에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에서도 정상에 올랐을 정도로 천재 소녀였는데 이후 살짝 주춤했거든요. 특히 작년에 코로나19로 국내 대회만 뛰면서 2승 거두고 상금왕까지 오르면서 부활 알렸고요. 마침내 어제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서 5년 3개월 만에 LPGA 통산 4승째를 추가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 4라운드 선두에 5타 뒤진 8위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우승을 하기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초반부터 신들린 샷감으로 전반에만 버디 4개를 잡았고요. 14번 홀에서는 긴 거리 버디를 넣으면서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근데 한나 그린이라는 호주 선수가 샷 이글로 공동 선두에 올랐어요. 그래서 김효주 선수가 먼저 경기 마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그대로 경기 끝나면 연장 가야 되는 긴장된 초조한 상태인데 김효주 선수는 느긋하게 클럽하우스에서 식사하면서 그린의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그린의 18번 홀 파퍼트가 벗어나면서 김효주는 식탁에서 동료들의 축하 세례를 받았고요. 샴페인 샤워를 했습니다. 예, 밥 먹다가 우승했네요? 네. 강심장 열어야 됩니까? 원래 연장 갈 수 있으면 선수들 이제 18번 홀 그린 주변에서 지켜보거나 아니면 따로 퍼트 연습을 하거나 이렇게 결전을 준비하는데 김효주 선수는 대담하게 파스타를 먹고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체할 것 같은데요. 예. 어제 기자들도 그래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연장전 생각은 하긴 했는데 정말 너무 배가 고팠고 먹으면서 준비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대회 장소인 싱가포르 센토사 여기가 너무 더웠기 때문에 에어컨 나오는 곳에서 좀 식히고 싶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어제 김효주 선수 복면 여왕이라는 별명도 생겼는데요. 햇빛 알레르기가 있대요. 그래서 하얀색 목까지 다 가리는 복면을 썼는데 표정도 감추고 선크림도 안 바르고 참 좋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김효주 선수는 어제 우승으로 도쿄올림픽도 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도쿄에 4명, 골퍼가 4명 가거든요. 근데 세계 1, 2, 3위가 고진영, 박인비, 김세영 선수예요. 예. 김효주가 세계 9위였는데 아마 더 오를 것 같고요. 어제 올림픽은 내 골프 인생뿐 아니라 내 인생에도 큰 영향을 줄 거다. 태극마크 달고 싶다. 이렇게 욕심을 내비쳤습니다. 선의의 그렇군요. 경쟁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K리그에서 코로나19 확진 선수 나왔다고요? 네, 사실 다른 소식 준비했는데 이것도 아침에 발표된 속보라서 짚겠습니다. FC 서울의 수비수 황현수 선수가 어젯밤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최근 만났던 지인이 양성이 나와서 황현수도 받았는데 확진이 됐다고 합니다. FC 서울 선수단은 모두 검사받고 지금 검사 결과 기다리고 있고요. 음성이 나와도 밀접 접촉자는 일단 2주 격리해야 되잖아요. 황현수 선수는 지난주 금요일 성남전에 후반 20분 교체 투입돼서 한 30분 정도 뛰었거든요. 그 상대였던 성남 선수단 또 심판, 관계자도 모두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K리그 일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프로축구연맹 매뉴얼에는 선수 코치진에서 확진자 나오면 그 팀 경기는 최소 2주 이상 연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코로나 시대 스포츠 참 바람 앞에 등불이다 싶고요. 내일은 야구 얘기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5월 3일 월요일 방송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